위자료 대신이다. 애 낳을 때 미역국이라도 사 먹어. 내 마지막 동정이다. 가정법원 앞 차가운 바닥 위로 얇은 돈봉투가 툭 떨어졌습니다. 크게 불러오른 배를 감싸 안은 지훈의 낡은 단화 앞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착각한 남편은 내연녀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며 법원 앞 처마 밑으로 물러섰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빈손으로 내몰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이 곧 도착할 차량만 기다리는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법원 계단 아래 홀로 선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든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벼랑 끝으로 내몬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지훈은 어떤 방식으로 악인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게 되는지 그 처절하고 통쾌한 전말이 이제 밝혀집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정법원의 육중한 갈색 견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등 뒤로 닫혔습니다. 서늘한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구두 발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메아리 쳤어요. 기나긴 이혼 조정 절차의 마침표를 찍는 최종 확인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조정위원회 마지막 확인을 뒤로하고 법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 강민호의 얼굴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옆에 바짝 붙어 선 오유라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승리자처럼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어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빳빳하게 빼입은 민호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한정판 명품으로 휘감은 유라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듯 위풍당당했습니다. 그 비싼 변호사 비용 쓴 보람이 확실히 있네. 내 재산 단 한 푼도 안 뺏기고 완벽하게 방어했어.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직접 꽂아준 회계팀이 얼마나 확실한 사람들인데. 오빠 회사의 빚이 산더미인 걸로 서류를 싹 다 맞춰놨잖아. 판사도 그 완벽한 장부 앞에서는 꼼짝 못하던데? 그러게 말이야. 그년 출생 후 아이 문제만 떠안고 진짜 한 푼도 못 받은 채 쫓겨나는 꼴을 보니까 묵은 체증이 다 싹 내려간다. 고아 주제에 어디 감히 내 피 같은 돈을 넘봐. 민호는 이번 이혼 조정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아버지의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가짜 부채를 잔뜩 만들어 놓고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뻔뻔하게 덮어두었어요. 그저 법망을 속여 넘긴 자신의 영악함을 자랑하며 빈털터리가 된 아내를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요란하고 천박한 웃음소리가 법원 로비에 찬 공기를 쉴 새 없이 갈랐습니다. 그 웃음소리 뒤로 10걸음쯤 떨어진 거리를 두고 서지훈이 묵묵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산딸이 가까워 잔뜩 불러온 배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은 채였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지훈의 낡고 밑창이 다 다른 단아가 대리석 바닥에 위태롭게 끌렸어요. 스치기만 해도 바스라질 것 같은 얇고 빛바랜 인부복 위로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힘겹게 들썩였습니다. 9달.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생명의 무게를 더해가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끝내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칼을 아내의 심장에 휘둘렀습니다. 지훈은 앞서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두 눈에 담으면서도 입술을 꾹 깨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은 억울함과 비참함이 목끝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핏기가 가신 그녀의 파르스름한 손등에는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처럼 푸른 핏대만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어요.
법원 회전문을 나서자 잿빛으로 흐린 하늘에서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앞서 걷던 민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획 돌아섰어요. 그의 오만한 시선이 지훈의 보잘것없는 옷차림과 푸른 배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담아냈습니다. 민호는 귀찮은 벌레를 떼어내듯 혀를 한번 차더니 자신의 최고급 정장 안주머니에서 얇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이 지훈의 낡은 단화 앞을 향해 그 봉투를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위자료 대신이다. 애 낳을 때 싸구려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내 마지막 동정이니까.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봉투가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입구가 벌어진 봉투 안에서 구겨진 현금 100만 원이 비참하게 반쯤 고개를 내밀었어요. 남편의 위태로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세무 서류를 뒤적이며 일했고 뼈가 부서져라 시댁의 종노릇을 하며 온갖 멸시를 견뎠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희생의 대가가 고작 길바닥에 뒹구는 100만 원짜리 모욕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지우는 바닥에 널브러진 돈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잔인한 모욕을 온몸으로 꼿꼿하게 받아내듯 고개를 들어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민호의 비열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의 순간 팔짱을 끼고 상황을 구경하며 즐기던 유라가 콧방귀를 뀌며 지훈의 코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명품 구두 앞코로 지훈의 낡은 단화를 신경질적으로 툭 치며 독설을 쏟아냈어요. 거지 같은 년.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랬어. 그깟 배 좀 불렀다고 뻔뻔하게 본처 유세 떨더니 꼴 아주 좋다. 지훈의 인부복 자락을 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게 보호하듯 배를 감싼 두 손의 힘을 더 강하게 줄 뿐이었어요. 유라는 그 묵묵부답인 모습이 더 가소롭다는 듯 자기적인 비웃음을 길게 흘렸습니다. 대답 한마디 못하는 거 봐. 무식하고 가진 거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굽힐 줄 알아야지. 그 돈으로 혼자 애 낳다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죽든가. 오빠 가자. 공기마저 재수 없어. 유라는 혐오스러운 오물을 피하듯 몸을 떨며 민호의 팔을 이끌고 휙 뒤돌아섰습니다. 민호 역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듯 미련 없이 걸음을 옮겼어요. 두 사람이 법원 앞 처마 밑으로 향하는 동안 지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지훈의 얇은 옷깃을 세차게 흔들어댔지만 그녀의 두 발은 무거운 닻을 내린 것처럼 단단하게 시멘트 바닥을 디디고 있었어요. 이윽고 민호와 유라는 저만치 법원 앞 처마 밑에 선 채 곧 도착할 차량을 기다리며 여전히 지훈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님을 확인한 뒤에도 지훈의 미세하게 떨리던 어깨는 천천히 잦아들고 조금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고 우아하게 펴졌어요. 바닥에 나뒹구는 100만 원짜리 돈봉투 위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을 한번 던졌을 뿐 지훈은 끝내 허리를 굽혀 그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투 주머니에서 화면이 금간 낡은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 남편의 폭언 앞에 무방비로 서 있던 버려진 아내의 애처로운 표정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항상 바닥만 향하며 억눌려 있던 그녀의 눈빛이 어느새 서리발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훈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거침없이 휴대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손길이 누군가에게 짧고 단호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이혼 조정 수속 끝났습니다. 플랜 어대로 움직이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법원 앞을 어지럽게 맴돌던 스산한 바람이 일순간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부른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짙은 먹구름이 낀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수모를 군말 없이 견뎌낸 것은 오직 뱃속의 아이를 저 끔찍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완벽하게 떼어내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쳐놓은 거대한 덫이 방심한 악인들의 목을 향해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진짜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꿈꿨던 지훈이 어떤 지옥 같은 세월을 홀로 견디며 이 무서운 반격을 준비해 왔는지 그 차갑고도 서글픈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차례였습니다. 시간은 서늘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훈의 배가 제법 불룩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임신 7개월 무렵이었어요. 매캐한 기름 냄새가 찌든 좁은 부엌에는 쉴 새 없이 전이 익어가는 지글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무거운 배를 앞치마로 질끈 동여맨 채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땀방울을 훔쳐냈어요. 시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릴 30인분의 음식을 만삭의 며느리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장시간 쪼그려 앉아 전부치기를 반복하던 탓에 갑자기 뱃속에서 딱딱한 돌덩이가 구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은 참지 못하고 싱크대 모서리를 부여잡은 채 차가운 장판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른 배를 감싸 쥔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던 박 여사가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년아. 조상님 모시는 성스러운 날에 어디서 부정타게 바닥을 기어다녀. 어머니,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 고아년이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어디서 툭하면 엄살을 부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주면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내면서 전 쪼가리 몇 개 붙이는 게 그렇게 억울해? 박 여사의 매몰찬 호통이 좁은 부엌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차마 입술을 떼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손마디로 자신의 배만 더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민호에게 지훈은 보육원 출신으로 알려진 여자였고 지훈은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그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 유일한 후계자라는 거대한 배경을 제 손으로 봉인하고 친정과 철저히 연을 끊은 채 선택한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만 지훈은 태성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선대 회장이 남긴 핵심 지분과 비상의결권만큼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묶어두고 있었어요.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녀를 지켜온 김 실장에게만은 비상시에 사용할 단 하나의 연락망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수백억의 자산이 있어도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고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서 이 작은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어요. 그 바보 같은 소망 하나 때문에 지훈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모욕 앞에서도 입술을 꾹 깨문 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남편 민호의 발걸음 소리는 지훈의 위태로운 인내심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독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민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마중을 나간 지훈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진 민호의 겉옷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이에요. 저번 달에도 못 갔는데.
이번에는 병원비랑 생활비 좀 융통해 줄 수 있어요? 지훈이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호의 초점 잃은 눈빛이 순간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내가 기계야?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오자마자 돈 타령이야. 아이 심장 소리 확인하러 가는 날이라서 그래요. 식비도 다 떨어졌고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 넌 내가 알아서 아껴 쓰는 법을 몰라. 민호는 분에 못 이긴 듯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화분을 벽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이 지훈의 발밑으로 흉기처럼 흩어졌어요. 지훈은 파편을 피하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끝에 닿은 차가운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한숨 대신 무거운 침묵을 길게 토해냈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지훈은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민호 몰래 조용히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책상 위 노트북의 푸른 불빛이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화면에는 민호 회사의 엉망진창인 세무장부와 펑크가 난 채 방치된 거래처, 미수금 명세서가 어지럽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가 세무자료 정리 정도만 부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훈이 사실상 회사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호는 그 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살던 지훈의 눈동자가 모니터 불빛 아래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번뜩였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치듯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난 자금의 흐름을 재배치하고 얽히고 설킨 세금 문제를 전문가 이상의 통찰력으로 완벽하게 수정해 나갔습니다. 수천억 원의 거대 자금을 쥐락펴락하던 태성그룹 총괄 본부장에게 이 정도 영세업체의 장부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무능한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지훈은 매번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지운 채 밤마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내역을 덮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이 허탈하게 허공을 맴돌았어요. 그러나 지훈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무색하게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현관문이 열리며 양손 가득 화려한 백화점 쇼핑백을 든 박 여사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어요. 빳빳한 종이 가방 틈 사이로 값비싼 명품 로고들이 빼곡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아 맹물에 찬밥을 넘기려던 지훈의 시선이 박 여사의 손에 들린 낯익은 플라스틱 카드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지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쥐어졌던 병원비조차 결제할 수 없어 잔액이 바닥났던 바로 그 체크카드였어요. 어머니, 그 카드. 이번 달 도시가스비 내야 할 돈이 들어있던 건데 백화점에서 쓰신 거예요? 아니, 시어미가 며느리 돈 좀 썼기로 써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내 서방 키우느라 고생한 값 받는 거다. 박 여사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쩌렁쩌렁 소리치며 명품 가방을 소파 위에 보란듯이 던져놓았습니다. 마침 목을 축이려 방에서 나오던 민호가 그 기막힌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훈이 간절하고 억울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지만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날 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엄마 쓰게 좀 둬라. 즉, 내가 밖에서 땀 흘려번 돈도 아니잖아. 유세 떨지 말고 당장 밥이나 마저 차려. 민호는 팔이 쫓듯 손사래를 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남편의 닫힌 방문을 향해 따져 묻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한 조각마저 바스락거리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써 덮어두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서서히 가장 날카로운 모서리를 드러내며 그녀의 삶을 찌르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어느덧 창밖으로 스산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젯밤 허물처럼 벗어던진 고급 맞춤 정장을 들고 지우는 베란다 구석에 섰어요.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전 의뢰하던 대로 양복 안주머니를 뒤적거리던 참이었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빳빳한 종이의 질감이 스쳤어요. 무심코 끄집어낸 두 장의 구겨진 영수증에는 지독하게 낯선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숙박 결제 내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고가 여성 목걸이 구매 영수증이었어요. 결제 일시는 민호가 거래처 접대가 길어진다며 외박을 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지훈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얇은 영수증 종이가 구겨졌어요. 병원비조차 아깝다며 벽에 화분을 집어 던지던 남편의 핏발선 눈동자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뱃속의 아이가 요동치는 것을 가만히 쓸어내릴 뿐이었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옹기한 조각이 마침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예고 없이 민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 외근을 나가 텅 빈 사무실은 묘하게 적막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대표실 앞까지 다가간 지우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반쯤 열린 블라인드 틈새로 대표실 안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고급 소파 위에서 민호와 한 여자가 뱀처럼 엉켜 농밀한 입맞춤을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우리 아빠가 내일 투자금 1차분 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칙칙한 임산부 빨리 정리해. 당연하지, 오이사.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그 여자는 그냥 껍데기야. 회사라는 공적인 공간 안에서 오가는 두 사람의 미련은 끔찍할 만큼 노골적이고 천박했습니다. 지훈의 파르스름한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문고리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추악한 얼굴들의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끝내 그 문을 열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바닥을 딛는 그녀의 낡은 단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철저하고 서늘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자정을 넘겨 들어온 민호는 여전히 술기운과 낯선 여자의 향수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말없이 식탁 위에 구겨진 영수증 2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과 고가의 목걸이, 결제 내역을 본 민호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실핏줄이 터진 눈을 부라리며 오히려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내가 감히 내 뒤를 캐? 집구석에서 편하게 밥이나 축내는 주제에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회사 자금은 다 막혀서 병원비 쓸 돈도 없다더니.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끼칠 만큼 낮고 고요했어요. 그 차분한 태도가 민호의 알량한 자격지심을 더욱 지독하게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썼다. 오유라, 걔가 누군지 알아? 내 회사의 구세주야. 걔네 아버지가 내 회사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쥐뿔도 없는 고아인 내 깐년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평생 내 발목이나 잡으면서 기생할 줄만 알지. 내가 나한테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있어. 민호의 폭언이 거실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장부를 수습하고 위기에서 건져낸 회사가 내연녀 아버지의 더러운 돈 앞에 팔려갔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어요. 민호는 아직도 지훈을 보육원 출신의 가난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진짜 이름 뒤에 묶어둔 지분과 의결권이 얼마나 무서운 칼이 될 수 있는지 그는 끝내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지훈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듯 건조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제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쓰레기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비가 자욱하게 내리는 교회의 한적한 도로를 지나 지훈이 도착한 곳은 최고급 사설 낙골당이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지훈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황급히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태성그룹 선대 회장이 모셔진 삼엄하고도 웅장한 VIP 묘역 앞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샹들리에 불빛 아래 지훈은 낡은 인부복 차림으로 홀로 우뚝 섰어요. 차가운 유골함 유리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유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그저 평범한 여자의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헛된 꿈이 그 유리 위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평범하게 사는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지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부른 배를 단단히 감싸 안았어요. 내 아이는 절대로 저런 쓰레기들 곁에 두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철저하게 봉인해 두었던 태성그룹 유일한 후계자의 서늘한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납골당을 나서기 전 오래전 저장해 두었던 김 실장의 번호를 다시 화면 위로 불러냈어요.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능하고 파렴치한 남편과 악랄한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것은 바보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타인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거대한 반격의 시간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의 눈동자 속에서 낡은 단화를 신은 불쌍한 임산부의 모습은 완전히 지워지고 없었어요. 납골당에 다녀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는 소리와 함께 민호가 낯선 양복 차림의 사내를 대동하고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식탁에서 무거운 배를 안고 태교 일기를 쓰던 지훈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거두절미하고 서류 뭉치 하나를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빳빳한 종이들이 미끄러지며 지훈의 손끝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랑 합의서 초안이다. 내 변호사니까 서명할 준비나 해. 미리 말해두는데 재산 분할 같은 헛꿈은 꾸지도 마라. 우리 회사 빚이 얼만지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훈은 말없이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오유라 아버지의 회계팀이 교묘하게 조작해 놓은 가짜 부채 내역과 유령거래처의 미수금 명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며칠 전 밤 지훈이 서재에서 완벽하게 수습해 놓았던 장부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빚더미가 가짜로 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훑어 내려가던 지훈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단 1초 만에 이 모든 숫자가 조작된 거짓임을 간파했지만 그녀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빼며 조용히 책상 위로 내려놓았어요. 이 빚 전부 당신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거 압니다. 뭐, 이 미친 여자가 끝까지 헛소리를 하네.
내가 회사 일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민호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지만 지우는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남편의 얄팍한 밑바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가짜 장부의 허점을 낱낱이 폭로하고 진흙탕 소송을 벌인다면 그녀는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은 몇 년씩 길어질 것이고 지우는 이 역겨운 진흙탕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돈 몇 푼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아이를 온전히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지훈이 홀로 남아 짐을 정리하던 신혼집에 불쾌한 도어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가 알려준 것이 분명한 비밀번호를 눌러 제멋대로 들어온 사람은 오유라였어요. 그녀는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바닥에 쾅소리 나게 끌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안방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오빠 앞길 그만 막고 슬슬 방 빼지 그래. 이 집도 곧 내 명의로 바뀔 건데. 유라는 지훈의 낡은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끄집어내어 캐리어 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배를 안고 힘겹게 안방으로 다가간 지훈이 유라의 손목을 단호하게 낚아챘어요. 하지만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는 오히려 임산부의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소송 취하하고 빈손으로 꺼져. 아, 그 뱃속에 있는 애 지울 병원비 정도는 내가 적선해 줄게. 배를 감싸 안고 뒤로 밀려난 지훈의 호흡이 일순간 멎었습니다. 태동이 느껴지던 아이의 공간에 낯선 아기가 닿은 순간 지훈의 이성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지막 끈이 소리 없이 끊어져 나갔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유라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물어진 옷가지들을 밟고 서서 유라의 비열한 눈동자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떤 협박이나 폭언보다 더 무섭고 짙은 침묵이 안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안에 규칙적인 아이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진 뒤에야 그녀는 차갑게 눈을 감고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더는 민호와 유라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버리고 나온 태성그룹의 이름까지 다시 손에 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가까이 서류 공방과 조정 준비가 이어졌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민호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지훈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줄 알고 점점 더 오만해졌고 오유라는 곧 자신이 안방을 차지할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 사이 지훈은 조용히 아이의 출생 후 법적 보호장치와 태성그룹 자금 차단 절차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이긴 줄 착각하는 동안 지훈의 반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정법원 조정실. 긴 직사각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지훈과 민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내민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영원, 위자료 영원이라는 굴욕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서지훈 씨, 정말 이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하시는 겁니다. 재산과 위자료를 전부 포기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신 출생 후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저로 지정합니다. 강민호 씨는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재빠르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 돈 한 푼 안 들어간다면 그깟 혹덩어리 내가 평생 끼고 살아. 난 신경도 안 쓸 테니까.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우는 손에 쥐고 있던 펜으로 주저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조정실을 울렸어요. 부부라는 이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이혼 조정에서 완벽히 이겼다고 착각하며 쾌재를 불렀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순순히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태성그룹의 거대한 부와 권력이 단 1원도 민호의 손에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철저한 차단벽이었음을 말입니다. 최종 조정 기일을 며칠 앞두고 지훈이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덜렁든 지훈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등 뒤로 거친 파열음이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가 소금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나와 지훈의 발치에 굵은 소금을 무자비하게 뿌려대고 있었어요. 재수 없는 년,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퇴! 투박한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지훈의 낡은 단화 위로 후둑후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폭언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금이 흩뿌려진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서자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잿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느다란 빗방울이 조용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희미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지훈의 뒷모습은 한없이 가냘퍼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만큼은 태산처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싸늘한 바람이 그녀의 어깨 위로 차갑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화면이 금간 휴대폰으로 이혼 조정 수속 끝났습니다. 플랜 어대로 움직이세요. 라는 짧은 문자를 전송하고 고개를 든 직후였습니다. 잿빛으로 잔뜩 찌푸려 있던 법원 밖 하늘에서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폭우로 돌변한 비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우산조차 없는 지훈은 쏟아지는 차가운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계단 아래에 우뚝 서 있었어요. 낡은 단화가 흙탕물에 처참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지훈은 한치의 미동도 없이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때 저만치 비를 피해 법원 앞 처마 밑에 서 있던 민호와 유라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불러둔 차량을 기다리며 지훈의 초라한 꼴을 안주 삼아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청승을 떨어라, 청승을 떨어. 뱃속에 애 지키겠다고 빈손으로 쫓겨난 주제에 비까지 맞고 궁상 맡긴 유라가 손가락질하며 박장대소를 터뜨리자 민호 역시 거들먹거리며 비웃음을 보탰습니다. 내버려둬. 알아서 대리운전을 부르든 택시를 잡든 하겠지. 아참, 내가 아까 100만 원 줬으니까 그거면 택시비는 충분하겠네. 악인들의 오만한 비웃음이 빗소리에 섞여 역겹게 울려 퍼지는 찰나였습니다. 거대한 폭우를 뚫고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다가오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법원 앞의 공기를 갈랐어요. 번호판에 선명하게 이를 단 최고급 검은색 마이바흐 세대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법원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탈 수 있다는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전설적인 차량의 연이은 덩장이었어요. 민호는 어느 거대 재벌 총수가 법원에 행차한 줄 알고 황급히 허리를 굽힌 채 입구 가장자리로 물러섰습니다. 유라 역시 화려한 차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감탄사를 내뱉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육중한 차량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정복을 각 잡혀 입은 전속 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빗속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가장 선두에 섰던 기사가 커다란 검은 우산을 활짝 펼쳐들고 단숨에 계단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가 숨 헐떡일 새도 없이 깍듯하게 우산을 씌운 사람은 처마 밑에 재벌 총수가 아니라 빗속에 홀로 서 있던 지훈이었습니다. 뒤이어 두 번째 차에서 내린 날카로운 인상의 김 실장과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지훈의 앞을 향해 일제히 다가왔어요. 무릉덩이가 파인 진흙탕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을 향해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서지훈 총괄 본부장님.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진 김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주변의 시간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유라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뜬 민호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낡은 인부복을 입고 비를 맞던 지훈의 어깨 위로 누군가 급히 벗어 가져온 태성그룹 특유의 문장이 박힌 캐시미어 코트가 조용히 덮어졌어요.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 실장을 내려다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은 빗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블릿 PC가 결합된 고급 결제 패드를 지훈의 눈앞에 정중히 내밀었어요. 본부장님께서 방금 전 지시하신 플랜 A 예정된 절차대로 실행됐습니다. 오유라 붙인 회사에 대해 준비해둔 지분 매입과 채권 회수 절차가 방금 시작됐습니다. 지금 만기가 돌아온 어음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통보했습니다. 강민호 대표 쪽은 강민호 대표의 회사로 들어가던 모든 우회 자금줄 역시 전면 차단했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두 회사의 자금 흐름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실상 부도 상태이며 법정관리 신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가 끝남과 동시에 처마 밑에 서 있던 유라의 명품 핸드백 안에서 요란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유라의 귓가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처절한 절규가 스피커폰을 뚫고 새어나왔어요. 유라야, 끝났다. 태성 쪽에서 대출 연장도 어음 보증도 전부 끊었다. 은행들이 한꺼번에 회수 들어왔어. 우리 집안 이제 못 버틴다. 전화기 너머의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유라의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명품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모른 채 빗물 고인 바닥에 처참하게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어요. 모든 상황이 기만적인 장난이 아님을 깨달은 민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쥐어짜고 짓밟으며 내쫓았던 만삭의 아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태성그룹의 권력을 쥔 유일한 후계자였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알량한 자존심과 재산이 그녀의 손짓 한 번에 먼지처럼 사라졌다는 공포가 민호의 전신을 덮쳤습니다. 민호는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처마 밑을 벗어나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질척이는 진흙탕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지훈의 구두 끝을 향해 짐승처럼 기어왔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이 흙탕물에 엉망으로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의 젖은 단화를 붙잡으려 발악했어요. 여보, 지훈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어 죽일 놈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기잖아. 내 핏줄 품고 있잖아. 아기 아빠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 여보. 경호원들이 즉각 달려들어 민호의 어깨를 짓누르고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민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지만
지윤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시선으로 바닥에 엎드린 민호를 응시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빗물에 젖어 바닥에 붙어 있던 흰 봉투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민호가 위자료 대신이라며 지윤의 발밑에 던졌던 바로 그 100만 원짜리 돈봉투였어요.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지윤에게 건넸습니다. 지윤은 봉투 입구를 열어 빗물에 젖은 지폐들을 민호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차갑게 흩뿌렸습니다. 내가 던진 이 돈. 이게 내 알량한 목숨값이자 우리 아이와의 영원한 합의금입니다. 허공을 맴돌던 지폐들이 민호의 뺨을 치고 진흙탕 위로 비참하게 떨어져 내렸어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단죄의 선고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흙탕물을 구르는 인간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우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김 실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마이바흐 뒷좌석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거대했어요. 육중한 문이 닫히고 세 대의 검은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폭우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민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를 뒤쫓으려 했지만 그는 이내 진흙탕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구르는 악인의 처절한 절규만이 세차게 쏟아지는 차가운 폭우 소리에 허무하게 파묻히며 기나긴 심판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부의 연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짓밟는다면 결국 그 오만함의 늪에 자신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배경을 숨긴 채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 했던 지은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은 대가는 너무나도 무겁고 처절했어요. 긴 시간 홀로 외로운 싸움을 묵묵히 견뎌낸 지윤과 곧 태어날 뱃속의 아이가 앞으로는 행복한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주인공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응원의 마음으로 힘내세요와 같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